안녕하세요. 경영학개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경영학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2부입니다. 2부는 경영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면서 예전에는 이제 자료를 만든 걸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 그냥 PPT로 옮기는 건데 그거 옮기고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면 그냥 교재 가지고서 그냥 보여드리는 게 별반 차이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시간도 좀 줄이고, 그래서 한글 파일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더 불편하실 것 같진 않네요. 자, 어쨌든 보면, 자, 경영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관리적 과정을 이제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경영학의 각 분야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게 이 2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각 세부적으로 계획 단계, 조직화 단계에서 할 일들, 그 다음에 지휘와 조정 단계에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론들, 뭐 통제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마 한 2개 강의 정도로 좀 나눠서 할 것 같은데, 아마 계획하고 조직화 단위까지가 한 1부 정도가 될 것 같고, 지휘 조정 부분하고 통제 부분이 2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계획의 의와 유형,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계획의 의. 자, 계획이 무엇이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관리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시면, 자, 여기서 봐도 계획이 처음이잖아요. 자, 경영관리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과정 측면, 그러니까 프로세스적인 측면하고 이 부문별 기능 측면, 그러니까 펑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정 측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과정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나눠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를 보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계획이 실행되도록 사람들을 지휘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전반적인 거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통제 활동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부문별 기능이다, 이 펑션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이제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의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이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인사활동,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판매하는 뭐 그런 판매와 마케팅 활동, 그 다음에 뭐 자본 조달과 운용을 책임지는 재무활동,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뭐 생산활동,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부문별 기능 측면의 관점에서 이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인사활동도 그렇고 마케팅 활동도 그렇고 뭐 재무, 생산 모두 다 그 각각들이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경영 활동에서 계획, 조직과 지휘, 조정, 통제, 이 페어의 관리론에서 얘기했던 이 과정들은 모두 똑같이 이루어지는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계획은 이 경영관리 부분, 그러니까 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 경영관리 부분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전체 관리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리고
경영관리의 출발점으로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지향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목표하는 거를 어떻게 이루어낼까라고 하는 거를 구상하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나타내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기업 목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 계획의 정의는 뭐냐? 자, 계획이라고 하는 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나 과업을 상세하게 기술한 틀을 의미한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나 과업을 상세하게 기술한 틀. 그러니까 계획은 조직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즉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현재의 활동과 미래의 활동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행위를 하고 그 계획에 따르면 그 다음엔 이 행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고 계획 수립이란 이러한 조직에서의 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계획 수립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 수립이라는 거고요.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의 제반 활동을 조정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보통 이제 객관식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면, 자, 목표라고 하는 거, 전략이라고 하는 거,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제 용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 골이죠, 골, 목표. 목표는 플랜과는 개념상 차원이 다르죠. 자, 목표는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그 지점이죠. 자, 기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다. 그리고 기업이 도달해야 할 방향과 지점이다. 근데 그거에 관해서 계획은,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일정을 어떻게 짤 거냐, 기타 행동들을 어떻게 구체할 거냐라고 하는 청사진이라는 거죠. 방향과 지점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위한 청사진이다. 그래서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방식이나 수단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계획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대외지향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근데 이제 계획은 좀 대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통 내부에서 어떤 절차나 방침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데, 전략은 뭐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그 대외적인 목표 달성에 그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계획은 우리 내부적으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전략은 외부에서의 어떤 우리가 뭘 해서 외부에서 뭘 어떻게 달성해 갈 거냐라고 하는 그 밖에서 보여지는 그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책과 계획은 보통 같은 범주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가 되는데, 너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너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뭐 대내 정책, 대외 정책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이 대내 정책이 계획에 많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책이 계획보다는 좀 큰 의미이고,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크고,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계획이 왜 중요하냐? 먼저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봐야겠죠. 자,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경영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니까 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그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서 목표를 수립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보통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분화된다. 첫 번째는 이 경영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을 통해서 이 중복으로 투자되고 뭐 이런 것들 낭비와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네 번째는 그 통제의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니까 그 외의 부분으로는 쓰지 말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통제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낭비와 과잉을 최소화하고 통제의 기준을 설정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냐. 보통 보면 계획을 세워놓으면 보통 기업 성과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재무적 또 뭐 업무적인 성과도 좋아지고, 그리고 각 경영층별로 명시적인 목표와 계획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얻어야 될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대외 대내적 이해 당사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제공해서 조직의 중요한 이익을 제공하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통 주는 효과들이 뭐 이제 합법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조직의 미션 이런 거는 그 조직의 대표성과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냐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외부인들한테, 그러니까 외부의 이해관계자, 기업 안에 있는 이해관계자 말고 뭐 우리한테 투자했던 투자자, 뭐 고객들, 뭐 공급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합법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에서 세워지는 그 미션이라고 하는 거, 이 사명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어떤 전체 목표, 존재 이유 이런 걸 정당화시켜줘서 종업원 스스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들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와 몰입의 원천이 돼준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자,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정체성 확인을 용이하게 해주고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수행해야 될 바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런다는 거죠. 자, 목표는 조직이나 부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존재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는 거고요. 뭐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행동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관심을 특정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시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서 일정한 목표나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기로 했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성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의 유형입니다. 자, 계획의 유형은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체 계획은 이제 우리가 기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전사 차원에서 수립하는 계획들, 그리고 그런 기본 계획을 더 구체화해서 각 사업부별로 세우는 뭐 생산 계획, 마케팅 계획, 뭐 인력 계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액추얼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실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범위를 가지고서는 이제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범위가 좀 크죠.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뭐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계획이다. 반면에 이제 전술적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전략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으로서 운영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라는 거고,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은 뭐 기간, 범위, 조직의 목표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기간에 의해서 구분을 해보면 이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는데 장기 계획은 주로 이제 5년 이상 혹은 뭐 2년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중기 계획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넘어가면 보통 중장기 계획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고 계획이 1년 단위 미만인 뭐 그런 계획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단기 계획, 그래서 월별 생산량이나 뭐 다음 해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세우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단기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하고 전략 계획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요. 자, 이게 제목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그림 제목이 계획 수립의 이유라기보단 하나의 흐름일 것 같은데, 계획 수립에 뭐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 같은데 어쨌든 뭐 기업의 사명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면 기회와 위험 요인, 그리고 강점과 약점, 주로 이게 이제 우리가 SWOT라고 하는 수합 분석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걸 통해서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 꼭 여기서 뭐 이런 그 수합 분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법을 가지고서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지고 흔한 게 이런 수합 분석이라서 이제 그런 거고요. 자,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서 맨 처음에 하는 거는 기업 사명의 제시입니다. 미션을 정하는 거죠. 자, 종합적인 전략 계획의 수립 과정은 조직 전체의 사명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 그래서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의 존재 이유이고 조직의 가치, 열망과 존립 근거를 나타낸다. 잘 정의된 사명은 모든 후속되는 목표와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뭐 꼭 잘 정의되지 않아도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그 조직 내의 목표와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명이 없으면 이 목표와 계획이 조직에 나아갈 방향과 관계없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사명은 종종 시장과 고객에게 초점을 두고 희망하는 노력 분야를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미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시장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 가치, 뭐 제품의 질, 뭐 설비의 위치, 종업원에 대한 태도, 이런 기업의 특성을 명시하기도 하고 기업의 목표와 철학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이라키는 대체로 이래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명과 목표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전략 계획이 정해지고 그 하부의 전술 계획이 정해지고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 계획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로 이제 여기까지는 최고 경영층에서 많이 하고, 이 전술 계획은 중간 경영층에서 많이 하고, 운영 계획들은 실무에서 일하는 그 관리자들이 주로 많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이 제시가 됐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자, 목표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바람직한 상태에 있고 싶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주로 이제 목표라고 하는 거는 큰 단위에서 정해질 수도 있고 뭐 작은 단위에서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목표는 약간 좀 큰 단위인데, 자, 조직이 미래에 성취하기를 원하는 포괄적인 선언으로서 뭐 특정 과학, 부서 이런 작은 조직보다 이 전체 조직에 해당하는 목표를 얘기한다. 그래서 전략적 목표는 흔히 오피셜 골, 그래서 공식 목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가 정해져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겠죠. 그래서 목표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각 전략이 갖고 있는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어떤 대안적 전략의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하부 조직들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종합해서 다른 이제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전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아다리가 맞느냐, 이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으냐 해서 아니라고 하면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안적 전략을 세울 때 기준이 우리가 세운 목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직의 현재 목표는 이전 전략 계획의 결과다. 그리고 이 목표가 달성되거나 달성되지 못하면 또는 조직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시 또 목표를 수정하고 하겠죠. 그래서 뭐 정부의 규제, 뭐 새로운 경쟁 기업의 출현, 뭐 제품 수요의 감소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이제 목표를 수정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여기서 사명 제시하고 목표 설정하고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서 전략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전략 계획 수립을 보시면 자,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수단이다. 그래서 조직의 활동, 자원 배분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전체의 거시적 중장기 계획이다. 그래서 미션, 목표, 전략, 주요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이다라는 거고요. 이 전략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자, 기업의 사명과 목표 이게 앞단에 나왔다고 그랬죠. 요거에 따라서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들 해서 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네요. 과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야 뭘 해서 목표를 달성할 거냐. 이제 이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되는 게 이 수압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수압 분석은 자,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을 기회 요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고 위험 요인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조직 내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을 결합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보시면 자, strength, weakness, 강점, 약점, opportunity, 그다음에 threatness 맞나? 그러니까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요거들을 쭉 나열을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이제 여기다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각각의 강점들과 약점들,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해서 어떻게 강점으로 기회를 활용할 방법이 있느냐 요거 여기다 정리하고 약점을 기회로 극복할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요 위기를 강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환경도 안 도와준다 하면 이걸 어떻게 회피할 거냐 이제 이런 방법들을 쭉 적어서 요걸 정리하면 그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죠. 전략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의 단계는 경영 목표가 정해지면 경영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평가해서 선택하는 거다. 뭐 간단하죠. 자, 경영 목표 설정은 자 보시면 자, 계획 수립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계획 수립의 첫 단계는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목표를 설정하는 거다. 그럼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뭐냐? 자, 기업 전체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각 부문별 목표를 세우는 것을 얘기한다.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되지 않으면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경영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안들이 나오겠죠.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안이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근데 보통 하나를 내기도 하고 뭐 두 개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냥 목표 정하고 자, 그냥 열심히 합시다.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 달성되느냐, 그 목표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별 행동에 대안을 모색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계획안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경영계획안을 만들 때는 하향식, 위에서 이제 내리꽂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아래로 지시되는 거고, 상향식은 하위에서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 같은 방법이 있죠. 그 브레인스토밍은 두뇌 폭풍이라고 해서 서로 막 자기 의견을 이제 일정 이상씩 얘기를 해야 되니까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 3개 무조건 내요. 근데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서로가 낸 의견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최대한 생각을 많이 모아서 그걸 한번
뭐 여러 가지 구분별로 이렇게 분류해 보고 해서 어떤 부분에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취합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아랫 사람들한테 이제 의견을 받거나 할 때는 좀 그렇게 많이 이제 좀 뭐랄까 개방적으로 열어주는 환경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향식, 하향식 말고 벤치마킹 하는 방법이 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다른 우리보다 더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하고 있는 모습들을 파악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영계획안을 만들었으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대안별로 뭐 장단점과 효과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보통은 이제 계획안의 현실성, 충족도, 정합성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요 절차 요거는 1차 시험에 나오기는 좀 애매해요. 굳이 뭐 시간 안 들이시고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마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경영계획안을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가장 유리한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경영계획안을 선택하는 요때 이제 쭉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요때 이제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되겠죠. 자, 경영계획안이 선택되면 이걸 시행하고 실행 결과에 따른 효과를 파악해서 피드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해진 틀을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안 해봤던 것들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했던 것이고 방법을 아는 거라고 하면 경영이라고 하는 게 굳이 그렇게 위험한 아니면 모험적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안 해보고 아니면 상황이 전혀 바뀌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선택했는데 그게 요러요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쌓아놓고 시행착오를 나중에 겪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과를 반드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그 관리 과정 중에서 이제 계획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세웠어요. 세운 다음에는 이제 뭔가 이제 그 계획을 수행해야 될 조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조직화의 과정입니다. 자, 조직화의 개념. 조직화란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각종 인적, 물적, 재무, 정보 등의 경영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 조직화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조직화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세분화 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업무 세분화.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업무가 수행돼야 되고 그걸 누가 담당하고 업무 분장은 어떻게 하고 업무 보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고 의사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다룬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조직화는 경영자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과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조직화, 오거나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동태적 표현이라는 거죠. 경영자가 조직을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화, 동태적 과정, 그 조직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정태적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건 조직화의 과정을 거쳐서 조직 구조가 형성돼 그 체계를 갖춘 완성된 결과물이 조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이 우리가 경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하냐? 아래에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세 가지 기능을 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사고, 뭐 구성원들의
서로 간의 작용 방식, 나아가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기능을 하길래? 자, 첫 번째,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갖도록 해준다는 거죠. 조직을 만들어주면 그 조직의 목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같은 목표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직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협력 의사를 갖도록 해준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은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정서적인 흐름도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조직구조, 조직설계라고 하는 거 보면, 자, 조직은 오거나이제이션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집합체다. 다시 얘기하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의 사회 집단. 그러니까 그 집합체, 사회 집단, 이런 게 이제 조직이고요. 그럼 조직 구조는 스트럭처죠, 스트럭처. 이 조직의 스트럭처. 자,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일과 부서, 직위나 권한관계, 조정 메커니즘 등을 안정적으로 짜놓은 틀, 뼈대, 이런 거다. 그래서 이 조직 구조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할당하는 방법, 그러니까 과업의 분화, 그리고 업무를 어느 정도나 이제 이 담당자들한테 맡길 것이냐고 하는 그 권한 배분,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절차, 공식화죠, 공식화, 매뉴얼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조직 구조는 기본적으로 과업을 어떻게 분화할 거냐, 권한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리고 그 수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어떻게 공식화할 거냐, 이런 거에 의해서 조직 구조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조직 구조가 이제 애매하면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직은 조직 구조에서 언급된 어떤 구조적인 구성 요소로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그 안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그 서로 간의 상호작용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조직 과정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은 뼈대를 만드는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활동 관계인 그 조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 그리고 조직 과정, 이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직이 형성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설계, 오거나이제이션 디자인, 조직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 아까 여기서 어딨냐, 여기 나왔었죠. 조직화라고 하는 거 어딨어? 어떤 형태로 조직을 구성할 것이냐,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이 조직화, 조직을 만들고 자원을 배분하는 그 과정에서 조직의 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조직 설계다. 즉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조직 설계다. 그래서 여러 조직 형태들 중에서 필요한 형태를 선택하거나 기존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직 설계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직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동태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조직 구조는 완성된 구조라고 하는 정태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직화의 구성 요소는 복잡성, 직권화, 공식화 이런 게 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잡성이란 조직 내 과업의 분업화 정도,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나누어져 있느냐 이런 거고요. 분업이란 조직의 구성원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될 과업의 범위와 깊이를 말한다. 그러니까 원래 분화라고 하는 거는 일을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할 일을 각 당사자별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분업을 하는 이유는 전체 업무를 세분화하고 단순화된 업무의 반복 수행에 의해서 숙련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 이게 이제 보통 분업이 이제 보통 경영학에서도 그렇고 인사관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근대 경영학의 시초가 이제 분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수평적 분업화는 조직 단위 간에 이제 수평적으로 분할된 정도,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나누어준. 그리고 수직적 분업화라고 하는 거는 이 하이라키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뭐 장소적인 분산을 통한 분업,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직권화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 권한이나 명령 지시권, 이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의사결정권의 집중도가 높다는 건 뭐 중앙으로 직권화 정도가 높다는 거고, 집중도가 낮다는 거는 분권화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직권화, 분권화라고 하는 거는 이 화살표상에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은 직권화의 반대인 분권화라고 하는 거는 반대 의미겠죠. 자, 의사결정권과 명령지시권이 조직의 여러 계층에 대폭 위양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위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활동이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의 일부나 대부분이 아래로 위양되는 이제 그런 권한 배분의 방식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공식화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 업무가 얼마나 표준화, 문서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규정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화라고 하는 거는 이 문서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분위기나 아니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렇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규정이나 절차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공식화가 조직에서 왜 필요하냐 이런 겁니다. 자,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조직에는 구성원들이 되게 많은데 요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정형화 내지 표준화해서 통제와 예측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런 행위는 요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정해지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불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다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공식화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제 환경 변수, 뭐 기술, 뭐 조직의 규모,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연령,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상황 변수와 기본 변수와의 관계, 이거는 이런 상황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기술, 규모, 연령, 전략, 권력 작용 이런 거에 의해서 요 구성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니까 뭐가 빠지고 이게 아니라 복잡성이 더 복잡해지든지, 뭐 직권화가 더 강해지든지, 분권화가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화의 과정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직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자원을 배분시킬 거냐? 자, 일반적으로 조직화의 과정은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해야 될 일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업무를 구분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부서나 부문을 구성해요. 일을 나눠주고 그거를 한 부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된 부서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조직들과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자, 업무의 분업화 먼저 보시면요. 자, 분업화라는 게 무엇이냐? 분업화는 기업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전체 일 또는 업무를 파악해서 담당자에게 할당해주는 과정. 그러니까 조직의 전체 업무를 세분화해가지고 구성원들에게 배분해주는 과정. 이거를 분업화라고 한다. 그리고 분업화에는 수평적 분업화, 수직적 분업화,
두 가지가 있다. 수평적 분업화는 옆으로 일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수직적 분업화는 뭐였어요? 권력관계였죠. 하이라키를 정하는 거였죠. 즉 상하관계, 계층 또는 위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하는 일, 그 밑단의 그 실무 작업자가 하는 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이 수평적 분업화를 통해서 직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직무의 전문화란 뭐냐 그럼. 뭐 직무의 전문화죠.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자, 직무의 전문화란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한 사람에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한 사람에게 전담하도록, 업무를 세분화해서 한 사람에게 전담하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자,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경우 각자에게 맡겨진 단순화된 업무를 반복 수행하다 보면 단기간에 숙달하게 됨으로써 전문화가 촉진되고 결국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키, 아까 수직적 분업화에서는 이제 조직 계층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하려면 체계적인 질서가 확립되어야 된다. 하이라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의 계층은 명령계통을 이루는 권한과 역할의 피라미드 체계를 말하는 거다. 조직의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러잖아요. 뭐 위, 아래, 뭐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권한과 역할의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분업화는 이 감독폭 혹은 관리폭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는 이 스팬 오브 컨트롤, 그러니까 어느 범주까지, 어느 영역까지 이 관리자가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관리할 수 있는 이 커버할 수 있는 이 범위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수직적 분업화는. 다시 얘기하면 감독폭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하해자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관리자 한 사람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5명이다 그러면 5명을 묶어서 위 대가리 하나 만들고 5명을 묶어서 위 대가리 만들고, 그럼 그 위에도 그 위의 상사들 5명을 묶어서 그 위의 상사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뭐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을 묶어서 한 사람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주까지 계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서를 구성하는 그 방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할 업무를 집단화, 단위화하는 활동을 부문화 또는 부서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쪼개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어디냐, 조직화라고 하는 게 업무를 나눠서 그 업무를 또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할 업무를 집단화, 단위화하는 활동이 부문화 또는 부서화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쪼갰잖아요. 그 쪼갠 업무를 어떻게 한 곳에 모아줄 거냐, 쪼갠 거를. 그런 문제입니다. 즉 부서화란 업무를 어떤 논리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집단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무들을 부서로, 또 부서들을 전체 조직으로 이렇게 집단화하는 그 기초가 된다. 부서를 부문화하는 방식은 뭐 전통적으로 기능별, 뭐 사업별, 매트릭스형 이런 게 있고, 뭐 최근에는 팀제, 네트워크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기능별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맨 처음 아까 시작할 때 그 관리와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을 하느냐, 영업을 하느냐, 자금을 하느냐, 인사를 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능이나 전문성이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비슷한 기능을 모아서 일하게 하는 그냥 일반적인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장점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규모의 경제를 획득할 수 있다. 왜? 생산하는 대로 다 모아서
같이 모여서 생산하면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영업도 마찬가지고. 각 기능별 전문화와 기술 개발이 용이하다. 그리고 기능 내에 있는 그 기능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 최고 기능자의 지시와 통제가 용이하다. 중간 이하 규모의 조직에 많이 적합하다. 근데 단점은 이 환경 변화에 대응력과 혁신이 저조하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최고 경영자가 생산에도 관여해야 되고, 영업에도 관여해야 되고, 자금에도 관여해야 되고, 인사에도 관여해야 되고, 이제 이런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관여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각 부서 간에,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전체 조직 목표에 대해서 제한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자기 일만 보이잖아.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보이고,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만 보이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이, 사업별 부서화입니다. 자, 사업별 부서화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종업원이나 동일한 지역 내에서 활동하거나 동일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종업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가 생산을 하느냐, 판매를 하느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만드는, 판매하는 그 제품이 무엇이냐. 아니면은, 뭐, 네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자회사다 그러면, 뭐, TV 사업부. 이거는 TV를 중심으로 생산, 판매, 뭐, 다 이렇게 한 부서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뭐, 에어컨 사업부, 냉장고 사업부. 아니면은, 유통회사라고 하면, 뭐, 강남 사업부, 강북 사업부, 뭐 해외 사업부,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사업별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위에 사장이 있고, 뭐, TV 사업부가 있으면 그 안에 뭐 생산, 영업, 자금, 인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형태고요. 자, 장단점 보시면 장점은 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 의사결정이 요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 올라가겠죠. 자, 요 사업부 내에서 기능 간의 조정이 용이해집니다. 왜? 같은 일하는 한 가족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책임 경영과 최고 경영자를 육성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요 TV 사업 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요거와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을 다 줬다. 그러니까 책임 경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나면 네가 옷 벗으면 된다. 그리고 요렇게 생산, 영업, 자금, 인사 요거를 작은 단위에서라도 경험했던 사람은 요 위로 올라가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라는 거죠. 아이템이 다르고 제품이 다르고 뭐 그럴 뿐이지. 그 다음에 대규모의 다품종 생산 조직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품종이 다양하면 여러 가지 사업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만약에 뭐 생산, 예를 들어서 다품종 생산 조직인데 생산부 하나로 묶고, 그러니까 요거 말고 앞서 요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요 생산부 안에서 서로 만드느라고 생산부 안에서 싸우겠죠. 그럴 때는 요렇게 묶어주는 게 더 낫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요 사업부들 간에 과다 경쟁의 우려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 간의 기능 조정이 곤란하다. 그리고 기능 중복에 따른 자원 낭비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생산부가 있고 여기도 생산부가 있고. 생산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영업부가 또 따로따로 있어요. 고객이 같으면 TV랑 냉장고 묶어서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이제 좀 문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전체 목표를 달성하는데 좀 저해가 된다. 왜? 이 사람들은 요 TV만 많이 팔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 본사의 사업부 통제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형, 아이고 어디냐, 매트릭스형 부서화. 이거는 기능별 부서와 사업별 부서화 방식을 결합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사장이 있고 이렇게 기능별로 모아놨는데 각 사업부별로 여기에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건설회사의 경우에 뭐 서울 현장, 부산 현장, 대구 현장 이렇게 돼 있고 각 현장별로 설계부, 감리부, 토목부, 건축부 이렇게 이제 나눠 놓으면 종업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으로 보면 에어컨 사업부의 지시도 받고 여기도 받고 하면서 요 안에서 자기들이 조율하면서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건설 현장에서도 현장 소장하고 기능별 부소장 2명의 상사한테 이제 지휘를 받게 되는 그런 게 되죠. 장점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죠. 딱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여기저기 지시받고. 그 다음에 부문 간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맨날 볼 테니까. 그리고 기능 조직의 효율성과 프로젝트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능 조직, 요 기능 조직의 유연성, 그리고 요 전체 프로젝트 조직의 기능 조직의 효율성. 그러니까 얘네들 요 일만 하니까 요 일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효율성, 그리고 요 프로젝트 조직이 가지는 되게 유연한 성질, 요걸 두 개를 다 확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방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유능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경영자를 양성하는 게 가능하다. 단점은 상사가 둘이니까 이중권한 체계에 따른 부문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 교육이 필요해진다. 왜? 그 이슈 가지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서로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빈번한 회의, 뭐 이런 게 있다. 비생산적 권력 투쟁이 가능하다. 왜? 여기서는 생산부에서는 주도권 안 뺏기려고 그러고, 얘네들도 주도권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구성원들의 이해가 부족하면 비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팀제형 부서화가 있습니다. 팀제형 부서화는 과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기능부서에서 차출돼 가지고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팀장한테 이제 권한과 책임을 대폭 줘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조직이 대부분이라 거기서 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뭐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되게 유연한 형태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랄까 슬림한 조직이죠. 사장 밑에 팀장, 그 밑에 팀원들 이렇게 돼 있다. 보통 이제 조직을 많이 슬림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로 권한이임을 많이 시켜준다는 거죠. 자, 장점은 조직이 슬림해지면 의사결정이 빨라지죠.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기동성이 제고된다. 그리고 부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헌신과 참여도가 제고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각 기능부서에서 차출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그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몇 사람 안 되고 여기서는 별도의 과제를 받아가지고 막 운영하고 있으니까 되게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서로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같이 가는 인생이구나라고 서로 이제 좀 도움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왜? 별개의 프로젝트고 욕은 사장한테 똑같이 먹는, 똑같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욕은 사장한테 먹는 비슷비슷한 처지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많이 감소된다. 단점으로는 팀장의 자질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고, 뭐 당연하죠. 팀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부족해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뽑아와야 된다는 거고요. 몇 명 안 되는 인원들끼리 하니까 여기서 한 명이 만약에 일 못하는 놈인데 착각해서 데려왔으면 나머지 사람들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구성원들 간의 경쟁과 보상, 승진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거업이 실패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차출되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왜 불렀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형. 네트워크형은 조직 간의 경계를 넘어서 수평적인 조정과 제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기업이 독립된 회사들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하청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소규모 본사 조직이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다. 아니면 이게 이제 부서 안에서도, 한 기업 안에서도 이런 형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 부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회사 단위로만 타지만 한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디자인 회사에서 요걸 소스를 받고, 유통 회사에서 소스 받고, 제조 회사에서 소스 받고, 인력 관리에서 소스 받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분만 해주는 거예요. 역할들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우리 이름으로 요런 디자인을 하나 해줘. 그리고 디자인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이런 걸 하나 만들어줘. 만드는 사람 좀 구해서 여기 보내줘. 그리고 이제 물건이 나면 니네가 좀 팔아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에 대해서 각 기능이나 지원부서나 그 주무부서나 이런 데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각자 도와줄 부분만 도와주는 겁니다. 요거 하는 사람들은 뭐 소수로 최소화하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조직에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적, 인적, 뭐 경제적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유무형의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원이라고 하면 뭐 땅 파서 나오는 석탄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어떻게 줄 거냐, 권한을 어떻게 줄 거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직화 과정에서는 조직을 만들고 권한과 책임이 부여해야 된다. 자,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혜가 아니라 수행하기 위한 힘이다.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힘이 권한이다. 그래서 각 지위에 부여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권리를 얘기하고요. 자, 권한은 어떤 조직에서 만들어진 규칙, 규정이나 규범에 의해서 공식적인 역할에 주어지는 의사결정권, 그리고 명령 지시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라는 거죠. 합법적이고 조직에서의 직위를 바탕으로 주로 위에서 아래로 행사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 반면에 책임이라고 하는 거, responsibility는 어떤 특정 개인에게 할당된 역할이다. 직무를 수행할 의무다라는 거죠. 즉, 직위에 부과된 일로서 직무를 뜻하기도 하고 이걸 수행할 의무를 뜻하기도 한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책임은 직무상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종업원은 기업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목적과 방침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해야 할 의무, 즉 일반적인 책임과 동시에 자기의 특정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직속 상사에 대해서 지게 된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기업의 일원으로서 기업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방침에 따라 충실하게 일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특정 직무와 관련해서 수행해야 될 의무를 직속 상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권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부여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부여된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위양을 할 수가 있죠. 자, 조직의 발전함에 따라서 경영활동이 증대되고 복잡해지면 경영자 혼자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업무 중 일부를 위임을 하게 된다.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업무에 대한 일정한 권한도 넘겨줘야겠죠. 이걸 권한의 위양이라고 한다. 권한 위양이 될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위양되는 경우가 많죠. 누가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이 일을 네 맘대로 해봐 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맘대로 해봐, 책임도 네가 져, 이렇게 보통 내려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아까 이 조정은 뭐 계획, 지휘,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 조정이 아니고요. 아까 이제 그 조직화라고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자원을 배분하고 권한을 배분하고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그거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정이란 조직 내에 각 차별화된 그 각 기능, 각 부서 간의 행동이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하는 거다. 그러니까 각 기능별로의 행동이 이제 서로 삐죽삐죽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한 방향으로 가도록 조정하고 조율하는, 노력하는 거. 이걸 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업화되어 세분화된 개인이나 부서의 활동을 상호 연결시키는 활동이다. 다 파편화돼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거를 이제 한 방향으로 묶어주는 이런 게 조정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원가 절감 문제,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품질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품질 향상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경영자는 각 부서의 주력 분야나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기업 전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기업 전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게 요 문장에선 포인트겠죠. 거기에 맞춰서 부서 활동을 조정하고 통합해라. 그 다음에 부서 간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려면 상호 간 대면 접촉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상사의 지시명령에 의한 통제자의 방식인 직접적인 조정 방법이 있다. 그리고 사전의 계획이나 프로그램 등 상호 준수할 표준을 설정하는 간접적인 조정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게 이 직접적인 조정 방법은 문제가 되는 니네끼리 만나서 얘기해. 그래서 합의를 만들어. 아니면 야 내가 상사인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그런 조정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사전에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기더라도 처음에 만들었던 그 표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경영관리 중에서 지휘와 조정, 통제 이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